봅시다. 자본주의 오늘 취미는 여기 이미 봅시다. 자, 6단원은 우리가 인권 봤고요. 여기는 정법 단원이었죠. 수능 정법에서 나온 거였다. 기본권, 헌법 기억나죠? 7단원은 정의 봤고요. 여기는 수능 어디서 나온 거야? 생균에서 본 단원이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의관 뭐라고 했잖아. 동양의 정의, 사회 처음부터 정의. 다시 하시죠. 그리고 8단원은 경제 파트인데 수능 경제에서 나왔겠죠. 근데 첫 내용은 자본주의 역사니까 여기는 굳이 따지면 세계사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그 인권할 때도 인권의 역사 쭉 봤잖아. 시민혁명 기억나요? 거기랑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때 좀 잘 드러났으면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조금 나온다. 조금. 아깝다. 선생님 어제 정침이 째지 않았어요? 저 잤어요. 하루 종일 잤어요 이게. 봅시다.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자본주의 역사 본다. 자본주의가 시대를 크게 5개로, 4개로 구분하거든요. 4개로. 그래서 4개의 시기별로 원인이 뭔지, 뭐 학자가 뭔지, 특징이 뭔지, 정책은 어떤지를 구분하면 돼요.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무슨 자본주의가 제일 처음 나오냐면 상업 자본주의라고 씁니다. 1번은 상업 자본주의예요. 상업 자본주의는 어느 시기냐면 근세의 시기다. 근세의 시작은 동로마 제국 멸망 혹은 동로마 제국 멸망으로 인한 신항로 개척이 원인입니다. 신항로 개척. 최초로 신대를 발견한 사람 누구? 콜럼버스. 그래서 1492년 조선공국 100주년이죠. 조선공국 100주년 사절을 보내다가 신대를 개척한 거죠. 농담이고. 그래서 1492년인데 인사합시다. 그들과 처음으로 배운 콜럼버스가 인사합니다. 그들과 처음으로. 신항로 개척으로 어떻게 됐냐면 구들 인사합니다. 대단하다. 억지.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사이트 바꿨어. 그 사람을 사이코로 했었어요. 뭐라고? 뭔 얘기? 좀 이따 하고 좀 이제 심심해 얘기하고요. 하여튼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신항로 개척 이후를 근세 시기, 절대왕정 시기로 보거든요. 중세까지는 누가 다스리는 시대였냐면 종교와 제후의 시대다. 그래서 제후들이 장원을 다스리고 있었죠. 잠깐 배경 설명. 그러다가 신항로 개척 이후 혹은 동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근세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막 종교개혁 막 벌어지는 그 시기다. 근데 이제 교황이 십자군 전쟁 이후로는 계속 9번 전쟁 내보내는데 한 번 1차 빼고 다 패배했거든요. 교황이 그냥 땅에 떨어지잖아. 그래서 누가 성장했냐면 황제권이 성장합니다. 왕권 성장이죠. 이게 3단원이에요? 여기 3단원 자본주의 발전. 아니 여기 이제 배경 설명을 짧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뭐 어려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세계사 중2 때 배운 거 그냥 배경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그 신항로 개척을 후원한 계층이 절대 왕실 계층이거든요. 왕실에서 콜럼버스를 스페인 이자벨 여왕이 보냈어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교황, 제후, 왕권이 약하고 뭐 이런 세력들이 있던 시기라 가지고 황제가 성장하면서 황제랑 같이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도시 자본가 계층도 같이 성장합니다. 내는 도시에서 황제한테 세금을 같이 내는. 괜찮죠? 그래서 이 신항로 개척으로 인한 이득은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처음에 노예무역 이런 거 하던 시기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금, 은, 뭐 플랜테이션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들이 유럽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가가지고 점령할 때 사람들을 막 전쟁으로 이겨서 전쟁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뭘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멸망했냐면 전염병 때문이야. 전염병.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전염병 가지고 90%가 그냥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했는데 일을 시킬 사람이 없죠. 금강 막 채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예를 어디서 왔어? 아프리카에서 왔죠. 노예를 여기 시켜가지고 금은 채굴해가지고 금은이 유럽으로 온 다음에 그 유럽에서 돈을 가지고 다시 노예를 사들로 보낸 거지. 삼강무역 하던 시기야. 그래서 이런 거에 참가하면서 플랜테이션, 금은 이런 거를 유럽에 담배, 목화 이런 거 신대륙에서 발견된 작물들을 비싸게 팔면서 유럽에서 자본가들이 성장하던 시기죠. 괜찮니? 상업 자본주의 시대는 정부가 신항로 개척을 후원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콜레르는 프랑스 재무장관인데 절대왕정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루이 14세 프랑스. 태양왕 루이 24세고 진이 곧 국가라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홀베르가 이제 재무장관으로 앉혀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했냐면 그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경제 정책을 실시했어요.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3번에 적으시고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이에요. 중상주의.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야. 국가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수출을 많이 해야겠니? 수입을 많이 해야겠니? 수출. 수출을 장려하는 겁니다. 수입을 장려한다고 나올 거예요. 오답선지입니다. 그거 좀 수출은 뭘 통해서 하냐면 수출 적어놔 위에 수출 장려인데 식민지 개척 같은 걸 이런 것 때문에 합니다. 식민지 개척. 그다음에 수입을 줄이는데 이거는 관세 같은 걸 부과해서 지금 미국이 모기. 관세 같은 걸 부과해서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국고를 많이 채우고 싶은 정책이야. 경제 정책.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걸 통해서 주로 이득을 받으려고 하냐면 생산보다는 유통이익이 중심이 됩니다. 유통이익. 그냥 신대륙에서 물건을 싸게 좀 새로운 거를 싸게 많이 가져와가지고 비싸게 유럽에다 파는 거지. 그래서 유통이익이 생산이익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관세 부과하고 식민지 개척하고 유통이익 많이 얻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거면 큰 정부입니까? 작은 정부입니까?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중상주의 정책하던 처음에 상업 자본주의 정부. 정부 역할이 커 작아? 크죠. 지금 굉장히 크지 않니? 관세 부과하고 수입 억제하고 있잖아. 수출 장려하고. 그래서 여기는 큰 정부입니다. 큰 정부. 큰 정부. 큰 정부라는 게 개입이 많다는 거지. 국가의 역할이 큰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국가 역할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근세고요. 그 다음에 근대라고 하거든요. 근대. 근대의 시작은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 시기라서 산업자본주의라고 해요. 산업자본주의. 배경은 영국의 산업혁명. 똑같은데요. 뭐? 뭐야 위에는 다 위에는 신한국이죠. 여기는 산업혁명. 그러네. 1776년이 약간 근대를 상징하는 해 중 하나거든. 근대 기준으로 꼽는 연도가 여러 개 있는데 1766년에 처음으로 상업용 증기기관이 도입돼요.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이제 증기기관 가지고 막 공장 열심히 돌리시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같은 해 누가 뭘 발간했냐면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창시, 그렇지, 그거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제학이 창시된 연도기도 해요. 1776년에 뭐 있었잖아요. 요거 정조가 즉위한 얘기가요 한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너무 어렵잖아요. 1776년 뭐지? 1776? 1776. 1776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대를 상징하는 해라니까 유명한 해입니다. 아, 그래요? 국보론이 창시된 해이기도 하고 제임스 와트 상업용 증기관이 만들어진 해이기도 하고. 괜찮니? 미국 독립선언서가 맞아요.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날이 맞다. 발표된 연도. 맞아요. 오, 어떻게 알고 있냐? 그 사회 플랜 학교에서 훌륭하다. 쌤이 1776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약간 그 근대가 이제 오늘날 근대가 시작한다라는 해로 꼽는 해야. 근데 이때가 경제학이 만들어진 해인데 국보론이 발간됐으니까 경제학이 만들어진 지 250년밖에 안 된 귀여운 학문이라는 얘기야. 와우. 그 철학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2,500년 전이죠. 공자, 맹자 3,000년 말이고 2,500년 전인데 그런 애들다.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학문이죠. 학자는 누구라고? 대표적인 학자?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뭘 얘기해요?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소리다. 보이지 않는 내가 자유방이 손 같은 걸 얘기해. 자유방. 뭐? 자유방이. 자기 방정이죠. 무슨 와. 큰 정부이 작은 정부이 이 장서연 책을 너무 많이 해요. 작은 정부 얘기할 거야. 작은 정부. 자, 이걸 왜 이거 오화를 해주는 거야? 왜? 아니 그래서 요 산업혁명이 왜 근대라는 거의 시작으로 보는가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자, 전 근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태어나는 모든 일반 성인 남성들은 다 뭔 일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농부입니다. 농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라면 뭐 어떤 특징을 가진지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반 성인 남성은 농부를 해요.
괜찮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 전근대 동양에서는 남자는 농사일이 주 업무고 여자들은 길상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배 같은 거 짜가지고 이제 세금 내고 애들이 피고 이렇게 하는 거. 괜찮죠? 근데 산업혁명이 딱 터졌다. 그러면 일반 성인 남성 이제 뭐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다 노동자가 돼요. 노동자. 당연하지 공장 돌아가니까. 그럼 이 산업혁명 시기의 이제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한번 봅시다. 요 시기가 제국주의 시기랑 겹치거든요. 식민지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야. 국가가 부유해지고 싶을 거 아니야. 국가가 부강해지고 싶으면 뭘 많이 만들어야 돼요? 무대를 많이 만듭니다. 무대를 많이 만들기 그래야 부대가 좀 식민지 계속 할 거 아니야. 무대를 많이 만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면서. 그지?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돈이 많이 필요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 수출을 많이 하고. 그렇지. 수출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야. 판매를 많이 하면 수출 많이 하는 거야. 수출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수출을 많이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 식민지. 그지? 생산을 많이 해야 수출을 많이 하고. 당연한 얘기잖아. 생산을 많이 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냐면 원료가 많아야 돼.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원료 산지라고 합니다. 원료 산지.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걸 뭐라 하냐면은 산업화, 근대화 같은 말인데 이게 공업화예요. 공업화. 그래서 이전에는 농사짓던 땅에 있던 자리가 다 공장으로 바뀌는 현상. 그게 근대라는 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회장님? 그 산업화랑 공업화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산업화가 공업화야. 요때는 그래. 요때는. 네. 산업이 1차, 2차, 3차 산업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 산업화라는 거는 그냥 공장이 깔리는 걸 산업화라고 해요. 아직 3차 산업은 등장 안 되죠.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는 상품 시장 개척이야. 상품 시장. 자, 그래서 근대가 되면은 이제 전쟁의 항상이 조금 바뀝니다. 예전의 전쟁은 전쟁에서 이기잖아. 뭐 내놓으러 가면 땅 내놓으라 그래요. 땅 내놓은 다음에 우리 뭐 국민들, 우리 민족들 거기 이주시키고 저쪽에는 세금 비싸게 뭐 뽑아먹고 막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근대 산업혁명 이후가 되면은 전쟁에서 이기면 뭐 내놓으라 그래. 뭐 하자 그래. 땅 내놓으라면 항구 연락 그래. 항구 연락 그러거든.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 맞네. 결과가 5개 항구 개항, 2차 아편전쟁 결과가 10개 항구 개항이에요. 조미소 통상조약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들어가지고 한 게 항구 2개 열라는 거야. 강화도 조약 결과가 뭡니까? 강화도 조약 결과. 사실 우리나라 항구 3개 여는 거지. 인천, 원산, 부산 3개 열잖아요. 그거. 다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야 너네 나라에서 나는 거 원료를 싸게 대규모로 우리가 구입한 다음에 공국에는 공장이 많잖아. 그걸 엄청 열심히 빨리 돌려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든 다음에 너네한테 비싸게 팔 거야. 그게 땅 막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민족 살게 하는 거보다 우리가 훨씬 이득이 많이 남아. 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신미양면, 병인양면 전부 다 미국, 프랑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다 뭐 하려다가 항구 열라고 하다가 계약해 달라고 하다가 벌어진 사건이잖아. 공선정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막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비싸게 팔면은 뭐가 생긴다고? 돈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자본가라는 계층이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도시 상공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자본가 계층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자본가 밑에 그 공장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등장하면서 자본가들을 상징하는 사상,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그 우리나라가 한때 노동시간 전 세계 탑을 찍은 적이 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공업화 산업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거든. 근데 지금 뭐 동남아시아, 뭐 멕시코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가 빨리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여기 노동자들 대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았어요. 여기 하루에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노동을 보자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하루 16시간씩 일했으니까. 너네도 하루 뭐 16시간 공부하라 그러면 12시간 노동 공부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맨날 이제 그 교회 가면 막 의자 막 이렇게 있잖아. 조금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의자에서 앉아서 좀 졸다가 다시 다음날 바로 출근하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페니 시덥이라고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다가 빨래줄 같은 거 걸어놔. 빨래줄에 기대가지고 자다가 살색 뭐야? 살색. 그런 거 있겠지. 그리고 관에서. 맞아, 관에서 자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이제 출근하러 가야 되시는데 땡땡땡 하면은 여기 줄을 잘라. 1,000원 내고 하룻밤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줄 자르면 바로 4,000원이에요. 출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관에 한 4,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넘어지죠. 넘어지면 잠 깨야 이제 출근하고. 건물 벽에 기대서 자면. 근데 그럼 밖에는 춥고 뭐 그러니까 안에 실내에서 자는 거잖아. 실내예요. 실내 지금 교회 하는데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좀 졸다가 바로 출근하고 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 그리고 또 뭐냐? 특히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이전에는 여성이나 어린이는 좀 일하기 힘들어. 왜냐면 농사일이잖아. 농사일은 노동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농사일 때문에 남성 가부장제, 뭐 여성 사회 진출 제한 이런 게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산업화가 되고 이제 지금은 더 심하죠.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뭐가 더 가능해진 거야. 여성의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어. 그래서 여성 노동이랑 아동 노동이 굉장히 심하게 활발해져요. 특히나 3살, 4살까지는 아니고 7살, 8살 애들, 7살, 8살 애들이 심지어 성인보다 얘네들의 임금이 싸겠죠. 돈을 적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30-40% 노동자들이 전부 다 10세 미만 어린이들로 채워져요. 돈을 적게 줘도 되니까. 그래서 왜 어린애들이 저 밑에 나가서 탕방에서 막 석탄 캐고 위로 올리고 굴뚝 청소 이런 거 유명하잖아. 요식입니다. 어린이들 굴뚝 청소. 그래서 그 아빠들은 이제 안 뽑아주니까 왜냐면 임금이 비싸게 줘야 되잖아. 아빠들은 그 집에서 아들 출근할 때 손 흔들어주고 돈 잘 벌어와 아들 뭐 이렇게 애가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가족들 먹여주고 그런 식으로. 아빠는 일을 안 해요. 안 뽑아주니까 돈이 비싸서 임금을 많이 줘야 되잖아. 아동노동이 더 성행했다니까. 그런 게 좀 되게 그 노동자 인권을 너무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권 뭐 한다고 뭘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 참여권 확대 운동, 우리 6단을 배웠던 거, 차티스 운동 같은 거 나오고, 그다음에 러가이트 운동 같은 거, 기계 파괴 운동 그런 거 나오고, 노동자들이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이렇게 착취해도 괜찮다는 게 자본주의 사상이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착취당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상도 같이 나와야지. 사회주의가 태동한 시기이기도 해요. 산업혁명으로 또 필연적으로 둘 다 나오는 사상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자본을 많이 획득하려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상품시장과 원료산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식민지 개척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어떤 군대를 많이 하겠니? 식민지 개척을 하려면 해군력이 국력의 척도가 되는 군사력의 척도가 되던 시기야. 해군. 내가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해군에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거죠. 식민지 개척. 그리고 그렇게 식민지 개척을 하는 나라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게 그냥 근대입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요런 시대라서 노동자들이 뭐 착취당하든 말든 자본가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해라고 하던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태동한 시.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가격이거든, 가격. 국가의 부가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많이 증대될 것인가를 이야기한 논설이야. 국부론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가 가장 증대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 그치? 알아서 하면. 국가가 아무 말도 효율성은 최대겠지. 노동자 쥐어짜가지고 물건 많이 만들면은 효율은 가장 극대화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인의 만족감, 물건의 수량,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는 국가가 아무 역할도 안 할 테니까 노동자들 쥐어짜도록 하면 내버려 둬 얘기하는 거야. 보이지 않죠? 군대가 높아지는 다음에 국가가 군대가 많아지니까 식민지 개척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잖아. 해군력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국력이 높아진 그런 국가들 제국주의거든요. 제국주의가. 근데 제국이라는 거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큰 국가를 그냥 제국이라 그래. 근데 식민지 개척하는 건 다 다른 민족 지배하는 거잖아. 그래서 식민지 개척이니까 그것도 제국주의 국가라는 거죠. 괜찮죠? 이게 근대다.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는 유통이익이지. 중상주의 정책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득을 얻겠다는 거잖아. 여기는 유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생산이익이 더 많이 물건을 공장에서 돌리고 싶은 거지.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보다는 생산이익을 추구하는 식입니다. 여기는 정부 역할이 그럼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독점자본주의 작년 천재교과 좀 심한 내용으로만 나온 개념인데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요. 일단 알아는 주세요. 독점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산업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하게 되면은 여기는 승자 독식이잖아. 자본주의라는 거는 지금 약간 쿠팡 같은 거죠. 쿠팡이 되게 적자들 막 감수하면서 들이부어가지고 유통 지금 일장이 됐죠. 근데 이 쿠팡 말고는 이제 거의 안 쓰잖아. 네이버 뭐 이런 거 거의 네이버 쇼핑 뭐 이런 거 많이 좀 죽었거든요. 쿠팡은 그런 식으로 거의 하나의 기업 혹은 국가 전체가
모든 물건을 독점하는 그런 형태다.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식입니다. 담배는 전매 제도 그냥 국가에서 일부러 그냥 안 풀어주는 거. 하여튼 뭐 지금 뭐 쿠팡이나 뭐 아마존은 미국에서 유통업종으로 아마존이 다 먹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지. 그러면 이제 독점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 막 올리고 해도 그 대처가 제대로 안 되거든. 왜냐면 정부 역할이 작은 정부잖아. 그래서 나중에 정부 역할에서 뭐 독과점 규제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8위 2단원에서 나올 거예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역할을 줄어들고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여기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수정 자본주의의 원인은 뭐냐면 미국 경제 대공황입니다. 다시 잠깐 역사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전공이라서 약간 흥분했는데 적당히 조절할게요. 자, 이게 아까 식민지 개척이 그래서 필연적이잖아. 왜냐면 상품시장 원료 형태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초발, 산업혁명 그 초기 산업혁명 주자라 가지고 먼저 식민지 개척을 떠난 나라들이야. 그래서 뒤에 나중에 독일, 뭐 이탈리아 애들이 산업혁명이 옮겨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산업혁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 식민지가 없어. 영국, 프랑스가 다 차지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게 일어났던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야, 우리도 산업혁명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이거 안 팔면 경제대공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일어나는데 왜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일어났겠어? 물건을 팔 식민지가 없어요. 미국도 식민지 후발주자지.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면 근대화가 됐냐면은 1차 세계대전 특수를 누린 나라 미국. 그치, 무기팔. 심지어 미국이 그 처음에 1, 2차 세계대전 다 마찬가지. 협상국, 동맹국 아무 편도 안 들었거든요. 고립주의라서. 자기네 군함 맞. 그치, 군함 맞고 루스타니아 침몰하고 나서 참가했어. 1차 대전에 협상국. 1차 대전 협상국의 루스타니아 침몰 후에 2차 대전에는 진주만 공습 이후로 참가했는데 왜 처음에는 고립주의였냐면 중립국이었냐면 양쪽에 무기 팔아먹으니까 안쪽에 편들면 한쪽 무기 못 팔아먹죠. 그래서 일부러 막 중립 지키다가 두드려 맞고 이제 참가해서 다 정리하는 건데 여튼 그래서 처음에 이 물건을 막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물건을 팔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왜 여기서 이제 경제대공황이 터지냐면 미국은 식민지 후발주자고 이 공장이 그 남북 전쟁 이후로 공급화가 좀 이루어지긴 했어. 근데 1차 세계대전에 무기 팔아먹으면서 미국 전역에 공장이 다 깔리거든요. 단순히 무기만 팔아먹는 게 아니야. 전쟁하면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하겠니? 옷 뭐 지어 입는 거, 뭐 통조림 먹을 거 막 이런 거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업화가 딱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전쟁이 끝난 거지. 전쟁이 끝나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만약에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 안 일으켰으면은 독일에서 이런 게 터졌을 겁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잖아. 예전에 유럽 팔아먹었다고. 유럽 전쟁이 끝났지. 뭐가 쌓여요? 재고가 쌓인단 말이야. 재고가 쌓이면 물건을 더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지.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동자들을 먼저 자릅니다. 당연하지. 왜 무슨 임금 주면서 노동자들한테 돈 줘야 돼? 물건 안 팔리는 남아있는 팔 때까지 고용 안 하는 거지. 괜찮죠? 그럼 노동자들이 원래 월급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만든 물건을 소비해야 이제 물건이 좀 풀리는데 돌아가는데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으니까 아예 물건이 더 안 팔리는 거죠. 재고가 더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공장이 도산을 하겠지. 근데 이때 당시에 자본가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가진 돈 전체 그 온전히 자기 돈만으로 공장을 굴리는 자본가는 많이 없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은행에서 돈 빌린 다음에 그 은행한테 이자 좀 많이 쓰게 해주고 그거보다 더 이윤을 노동자 고용하고 월급 주고 그거보다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한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자기 이제 기업을 굴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기업이 망하니까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특히나 이게 광란의 20년대라고 그래요. 미국 1920년대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굉장히 뭔가 물자가 넘쳐나던 시기라고. 미국 경제의 최호황 기회다. 그런 시기라서 엄청 싼 값에 기업들한테 막 대출 엄청 많이 해주다가 은행이 기업들이 도산하니까 은행도 줄도산을 하게 돼요. 은행. 그래서 은행도 줄도산을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와요. 미국 전역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나왔던 게 미국 뉴딜 정책, 케인즈 수정 자본주의 이런 거. 이해가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했냐면은 미국은 그래도 돈이 있었지. 왜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국채를 많이 발행했거든. 미국에 돈을 많이 꿨어. 그래서 돈 빌린 거 지금 나 급하니까 정부에서 돈 풀어야 되니까 지금 돈 다 갚아라. 그래서 유럽이 다시 가난해져.
근데 유럽이 가난해질 때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식민지가 많았으니까 그 식민지에다 물건 팔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대처를 했거든. 블록 경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탈리아, 일본, 뭐 그다음에 그 독일 이런 애들은 식민지도 없고 정부가 돈도 없는 국가들이지. 2차 세계대전이 한 번 더 일어났어. 그런 내용이 있다는 알기로 없고요. 중2 때 다 했어.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하여튼 요거를 수정 자본주의 시대라 그러고 경제 대공황이 온 것 때문에 여기를 대처하려고 누가? 케인즈라는 사람이요. 케인즈라는 학자가 보이는 손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손. 뭘 빗댄 거겠니? 보이지 않는 손. 요거는 정부의 손길이죠.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케인즈는 실제로 영국 사람이에요. 애덤 스미스도 영국 사람이고, 케인즈도 영국 사람이고, 산업혁명이 발생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영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 자, 근데 이걸 이제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정책을 시작한 건 누구라고? 미국입니다. 뉴딜 정책이라고 해요. 뉴딜 정책. 자, 경제 대공황 두드려 맞고 미국 대통령이 약간 이제 바뀌고 나서 나는 이제 정부 정책을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외워야 되거든. 외울 때 이제 미국 경제 대공황 1929년이죠. 연도 외워주세요. 문제에 가끔 그림으로 나오면 1929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잖아. 그래서 공황 발작, 심장이 한근 두근 이렇게 외우면 괜찮죠?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은 먹을 게 많아. 저거 굶주린단 말이야. 굶주리니까 뭐예요? 벨트가 어떻게 돼? 느슨해지죠. 그래서 루즈 벨트입니다. 루즈 벨트 대통령이야. 대통령 이름 외우시면 나중에 레이건이랑 바꿔서 나올 거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됐었다. 아재 개그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너네한테 좀 머릿속에 들어가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거 연기하다 보면 언젠가 나중에 마스터를 하시고. 근데 너네 머리에만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뉴딜 정책. 여기까지 괜찮죠? 새로운 딜이죠. 새로운 딜. 여기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전국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니까. 큰 정부죠. 다시 큰 정부. 괜찮죠? 큰 정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정부 역할을 많이 개입하게 한 거잖아. 정부가 힘이 커가지고 경제를 막 마음대로 주무르게 한 거잖아. 그래서 한동안 또 아무 문제가 없다가 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여기에 신자유주의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자, 나머지는 뭐 산업, 수정, 자본주의는 뒤에 나는 게 낫지. 근데 여기 내가 통째로 빈칸 더 뚫어놨잖아. 뭐랑 착각하지 말라고?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신자본주의라 쓰면 틀립니다.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 대사님 용어를 주의하시고. 자, 신자유주의는 뭐가 원인이었냐면 뭐가 계기였냐면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혹은 석유 파동이 원인입니다. 오일 쇼크. 그리고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원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너네는 단답형이 나오니까 용어를 구체적으로 기억합니다. 아이 스태그 어이플레이션이다. 단답형 해가지고 또 너네 오답 해주자 시키잖아. 철자 잘못 쓰면 틀리다 하죠. 네. 그래서 아이 스태그 어이플레이션으로 외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부 역할을 키워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오펙이라고 해요. 오펙 국가. 중동의 석유 수출입니다. OPEC인데 나는 이 O가 오일인 줄 알았거든. 석유 수출국 이고라길래. 이건 오거니제이션이고 석유는 페트로늄입니다. 페트로늄. 그래서 오거니제이션하고 페트로늄 익스포팅 컨트리야. 석유 수출국 그 약자거든요. 중동에 막 사우디 이런 애들, 이란, 이라크 이런 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담합한 다음에 석유 가격을 두 차례 껑충껑충 막 뛰었어. 미국 정책에 불만이 있어. 대사님.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 산업의 쌀이다 석유가 가장 모든 산업이 굴러가는 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석유예요. 그죠? 그러면 경제를 구르려면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 석유 가격이 인위적으로 빵 뛰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전까지 뭐 있었더라도 용어로 이렇게 설명 나오는 요대가 처음이거든. 스태그플레이션 두 가지에 합친 거예요. 스태그레이션은 침체라는 뜻입니다. 침체,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야. 물가 상승입니다. 자, 정부 정책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정부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뭐와 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 실업하고 vs 물가 상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실업이 엄청 많이 높아지거나 물가가 엄청 많이 높아지는 건 다 나쁜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완만하게 물가가 오르는 걸 지향해.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물가는 완만하게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는 뭐랑 비례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랑 비례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길 원하는 정부는 없어. 지금은 약간 3%대가 대한민국한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높은 목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전까지는 항상 거의 한 3%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는 걸 지향해 왔어요. 정부 정책. 그래서 이거보다 만약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특히나 생필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가가 너무 오른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 자,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핸드폰은 똑같이 있고 모두 주머니에 100만 원 있을 때랑 모두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을 때랑 어디 가도 핸드폰 가격이 비싸게. 모두 주머니에 100만 원 있을 때랑 모두 주머니에 1,000원이 있을 때랑 어디 가도 핸드폰 가격이 비싸. 100만 원 있으면 당연히 비싸지. 또 화폐가 많이 들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시중에 도는 화폐를 줄여야 돼. 줄이는 방법이 물가를 금리를 인상시키잖아. 근데 이자가 더 높아질 거 아니야.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저축을 많이 합니다. 이해가니? 시중에 돈이 줄고. 그리고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이율이 세잖아. 나는 이거 100만 원 빌리면 12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만약에. 그러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기 힘들지. 그래서 돈을 안 빌리기 때문에 시중에 도는 돈이 줄어. 시중에 도는 돈이 줄면은 물가가 좀 내려갑니다. 왜냐면 화폐의 가치는 좀 높아집니다. 괜찮죠?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물가가 잡혀가지고 오히려 경기가 침체돼. 경제 성장이 너무 안 돼. 그것도 문제거든요. 실업이 늘어날 거 아니야. 물가가 시중에 도는 돈이 준다는 거는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안 한다는 거야. 사람은 그냥 안 뽑겠죠. 돈을 못 빌리니까. 그래서 사람을 안 뽑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겠지. 실업률이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은 다시 이제 금리 좀 낮춰가지고 기업들이 돈 좀 빌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저축 안 하고 돈 좀 쓰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이루는 게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터졌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인데 물가가 그러면 내려가야죠. 실업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면 되잖아. 돈 좀 많이 풀면 되거든 정부에서. 근데 인위적인 요소로 실업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왜냐면 석유 파동하면 석유가 외부적 요인이잖아. 석유가 왜 높아진다는 건 외부적 요인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두 개 같이 와. 대처가 안 돼요. 아직까지 대처가 안 됩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게 처음으로 문제가 되면서 오일쇼크 같은 거. 그래서 정부가 함부로 이렇게 막 가막 같은 거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경우를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좀 관리해야겠네 하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정부 주장이. 여기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이에크라거나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부 역할을 줄이고 개별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그걸 위에서 관리하는 세계 기구 같은 걸 강조하거든. 이거는 약간 상식이니까 용어까지 다 알아두세요. WTO 뭐의 약자입니까? 월드. 세계 무역 기구라고 번역을 하거든.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다.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다 UN 밑에 있다. WHO는 뭐니? 얘도 UN 밑에 있다.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이에요. 세계 보건. 그리고 이 WTO는 그냥 이 자유무역을 관리하는 국제 기구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관리하냐면 개별 국가 간의 FTA를 관리합니다. 이거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약자야.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나는 좀 어렸을 때 이거를 좀 궁금해. 이게 좀 약간 좀 맥락이 의문스럽다. 좀 맥락이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산업자본주의 때 작은 정부 있잖아. 근데 큰 정부에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르치면서 다시 내용 보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여기서 잘못은 누가 일으켰어? 산업자본주의 때 뭐가 문제라서 정부 역할을 키운 거예요? 자본가, 개별 자본가. 개별 자본가들이 지멋대로 이익 추구하면서 이제 노동자들 막 착취하고 막 과잉 생산하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수정 자본주의 한 거잖아. 정부 역할 켜놨더니 누가 문제야? 개별 정부가 문제야. 그래서 개별 정부를 위에서 관리하는 세계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맥락적으로는 위에서 뭔가를 관리하는 걸 계속 추가하는 개념이었어.
그리고 여기는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레이건 대통령, 미국 레이건 대통령, 그래서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입니다. 두 명 이름 기억해라. 약간 그 미국과 영국에서 딱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정책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이전과 수정 자본주의 이런 걸 막 정책을 많이 바꾼 사람이고, 마가렛 대처 수상이 요거를 조금 많이 상징하는 존재거든요. 그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이 노동자들 아까 산업혁명이 발생한 나라에서 노동자들 대우가 열악했겠죠. 노동자들 대우가 열악했기 때문에 뭐도 가장 빨리 하냐면 복지 제도를 제일 처음 크게 확대한 것도 영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의 복지 제도를 상징하는 정책이 하나 있어. 모든 영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우유 한 병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영국 국민들한테 우유 한 병씩은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복지 제도. 괜찮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뭐가 문제였냐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실업수당 이런 거 주고 적당히 먹고 살만하게는 다 만들어주니까 아무도 생산 활동을 안 하니까 경제 위기 막 이렇게 찾아오겠지. 경제 비효율성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마가렛 대처 이제 별명이 여러 개 있는데 철의 여인도 별명이고 제일 처음 대처 수상이 막 취임해서 한 게 전 집에 있는 우유백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퇴임할 때까지 별명이 우유 도둑이었습니다. 밀크 띠. 그래서 이런 거만 하고 이제 경제적 효율성 강조하고 뭐 이렇게 했던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여기는 무슨 정책이니? 다시 작은 정부다. 그래서 큰 작으로 갑니다. 다 외워둬야 돼. 큰 작. 작은 정부. 작은 정부는 독점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안에 들어가는 게 산업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를 독점 자본주의. 여기까지 괜찮니? 뒤에 한 5분만 더 하고 5분 있다 쉽시다. 5분 있다. 내용 요거만까지만 좀 끝내게. 자, 제 신문 5분 있다 하자. 보자! 안 깨는데. 일어나고 고개 들고요. 제 신문을 한번 보세요. 제 신문. 뉘앙스를 봅니다. 뉘앙스. 애덤 스미스. 그렇지.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메이너드 케인즈. 오 천재인데. 수족관주의, 양조화주의, 빵주의, 자빈 덕분이 아니라 있어. 그들이 자기 일을 생기를 이기심 덕분이네요. 그래서 빵집 주인이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빵을 굽는 게 아니고 존나 많이 벌어야지 하면서 돈 열심히 벌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빵 구울 거 아니야. 너무해. 많이 처먹고 나한테 돈을 줘 이러면서 빵을 만들 거니까 그 이기심 덕분에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는 얘기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해내는데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촉진한다. 9% 내용입니다. 9%. 누구?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야. 애덤 스미스. 그럼 정부가 낡은 항아리, 이거는 뉘앙스를 보십시오. 정부가 낡은 항아리에 지폐를 가득 채운 게 어느 폐광에 적당히 묻어두고 기업가들을 하든 자유방의 원칙이다 마음대로 돈을 폐광을 내버려둬. 그때부터 돈을 파기 현황이 될 것이고 실효 발생의 이유가 없어지고 군착 단계들이 낡은 도시 팔리며 생산 소비를 늘어날 것이다. 이거 누가 해요? 정부가 낡은 항아리 지폐를 가득 채운 폐광에 묻어두는 거죠. 그럼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거를 용어를 알아두세요.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요. 유효 수요. 수요는 물건을 원하는 게 수요고요. 그다음에 유효 수요는 경제력이 있는데 물건을 원하는 걸 유효 수요라고 그래. 그냥 수요는 이걸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살 수도 있죠.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가진 수요야. 지금 경제 대공황 당시에 뭐가 문제니? 노동자들이 뭐 먹을 걸 사고 싶은데 직장을 잃어가지고 월급이 없죠. 돈이 없단 말이야. 유효 수요가 없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돈을 지어주는 정책입니다. 유효 수요 창출 정책이야.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수정 자본주의 얘기하는 거니까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플레임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의 실질 소득은 전부 다 훨씬 증가하게 되겠네.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이고. 뒤에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내용이 안 어렵기 때문에. 40번 근본고기 추리인데 대놓고 이게 딱 1929 뭐예요 이거? 산업혁명. 뭔 산업혁명이야? 대공. 경제대공황. 그래서 심장의 한근 누군 기억 안 나니? 아 공황발작 심장의 한근. 근데 그건 약간 잘 안 외워져요. 왜 안 해가자고 뭐 더 외울 수 있는 걸. 꼭지라서. 더잘 외울 수 있으면 얘기를 해줘 그럼. 심장의 한근 누군. 아 공황발작 심장의 한근. 아까 인사합시다 그들이 맞춰. 이것도 잘 안 외웠어요. 그럼 뭐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얘기해 주십시오. 인사 뭐 자를 수가 없다. 괜찮죠? 자, 실업자 수당 확대, 경제대 공황 당시에 뭐 정책을 쓰면 되겠죠.
실업자 수당 지급, 사회 보장제도 강화 등 큰 정부 추구 맞니? 실업자 수당 지급, 사회 보장제도 큰 정부는 맞습니까? 수정 자본주의 맞니? 실업자 수당 지급, 실업자한테 돈 주고 사회 보장제도 강화해가지고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거 같죠? 정부 역할 확대입니다. 맞고 수정 자본주의 시기. 테노시교 댐 발전소 건설 대규모 공공사업 맞니? 돈이 없어서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미국 정부는 돈이 있지. 미국 정부에서 유럽에 채권 갚으라 그래가지고 그 채권 가지고 이제 민간에 돈을 뿌리는 정책이잖아. 정부는 돈이 있지. 노동자들은 돈이 없지. 이해가니?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인위적으로 개인이 막 그 댐 만들 필요 없는데 테네시강 댐 공사 명해가지고 노동자를 고용해주고 걔네한테 돈을 줘가지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공공사업 맞습니다. 공공사업이라는 건 뭐야? 국가사업이라는 얘기야.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주라는 거야. 이것도 맞고. 레이건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 맞니? 아니야. 누구? 어느 그렇지 루즈벨트지. 벨트가 헐렁해지다 그랬죠. 대공황 당시에. 루즈벨트이기 때문에 틀렸다. 레이건이 틀립니다. 레이건. X. 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 아담 스미스 이론 맞니? 맞아요. 아니지. 아니에요. 맞는데 위에 거 맞는데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거 맞는데 뭐가? 아담 스미스 맞아요. 누구였니? 자유방. 케이스. 케인즈의 이론이 힘으로 얻은 거지. 안 어렵잖아. 이거 굉장히 쉽게 나온 거다 이거는. 쉬워 보이지 않니? 근데 인권 파트 마찬가지. 암기만 되면은 문제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암기를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역사 문제 원래 그렇죠. 여기 1단원씩은 전부 다 이제 자본주의 역사, 인권 역사 이런 걸 가지고 뒤에. 자, 근본통사 자본주의 전개 과정. 가는 무슨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뭔 진짜 이거야. 방금 다 했는데. 수정 자본주의 다음 뭐예요? 나 알아요. 뭔데요? 신자유주의. 오,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현재 네거티브. 신자유주의. 상업 자본주의하는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 억제, 해외 시장 확대, 수출 장려, 중산주의 맞니? 네.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 억제 맞아요? 네. 맞아요. 수출 억제로 나올 거다. 오답선지로 그렇게 자주 나와. 뭐 수입을 뭐 장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아니다. 수입을 억제하고 해외 시장 확대, 수출 장려를 실시하는 거고. 자, 가는 상품 유통 과정에서 이윤 추구 맞니? 산업 자본주의? 아니요. 뭘 상품 뭐 과정에서? 생산 자체를.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이윤 추구 생산 과정. 그래서 틀렸습니다. X. 자, 나는 신자유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등장한 거 아니? 난 신자유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정부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등장한 거 맞습니까? 맞죠? 맞죠. 이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이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예요? 물가 상승이랑 뭐랑 같이 경기 침체랑 같이 오는 거였다. 스태그네이션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철자 스태 아이 플레이션 어이 구분하시고 스태그플레이션. 자, 가나 모두 산업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뭐 작은 정보 맞니? 네. 기읍 디귿 리을이네. 답이 4번입니다. 디귿. 안 어렵지. 암기만 하면 안 어려워. 암기만. 이거 다시. 자, 너네 2년 후 수능 이렇게 나오고 2년 후 수능이 이제 뭐라는 거야? 예빈아 괜찮니? 2년 후 수능에 이게 2년 후 수능에 이걸 네가 이걸 좀 풀어도 내가? 수능 때 이렇게 나온다고 예시로 줬잖아. 아까 거에서. 자, 보면은 친애하는 후보 대통령 대법원장 여러분 공무원들이 나오고 계신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는 다행히 문제점에만 관련해 가지고 물가는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키워드. 자,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뭐랑 뭐만 구분하면 돼. 뭐랑 구분하라고 지금. 수정 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 두 개 구분하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당시 대통령이 없죠? 하나도 모르. 뭘 하나도 몰라 하면 다 했는데 산업혁명 당시 대통령이 없잖아.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 이거만 대통령 멘트 보고 모르면 되죠. 근데 뭐가 키워드냐면 물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네. 그럼 수정 자본주의가 나에게 신자유주의가 나에게.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랑 뭐 플러스라고? 물가 상승 플러스 경기 침체라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되면 물가가 떨어져.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석유파동으로 외부적 요건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제대로 대처가 안 됐다고 보면. 그러면 수정. 이거는 수정 자본주의 쪽에서 경제 대공황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물가가 떨어진 게 키워드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겠니? 아니요. 아니. 근데 뭐 아직 2년 정도 남았으니까 튀기면 그래. 그리고 검은 목요일이면 대부분
그거 이게 키워드를 잡아도 돼. 이걸 키워드 잡아도 된다. 이 멘트를 알면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다는 이거 거. 무조건 알죠? 무조건 안 싸고 이걸? 네. 무조건 오일쇼크에서는 이런 용어가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걸 키워드를 잡아서 풀어도 돼요. 경제 대공황. 자 그러면은 자본과 노동자 간의 계급 투쟁 강조는 뭐겠니 이거는? 내가 여기는 약간 교육과정 바뀐데 사회주의 중에서 공산주의 이론이다.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그렇지. 대규모 공사업을 벌이는 뉴질 정책은 뭐예요? 뉴질에 대해서 투정 자본주의만. 루즈벨트. 사업자고. 뉴딜 정책이 무슨 자본주의입니까? 수자고 자본주의잖아. 뉴딜. 그래서 경제 대공황 터져가지고 그 국가가 수정하라는 거잖아. 산업 자본주의 가만히 정답 내보내. 2번 아니에요? 2번이지 2번. 뉴질 정책 루즈벨트 대통령 여기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네. 와. 그래서 다시 신자유주의의 근거의 노동시장 유연성 이거 2번 3번 헷갈리라고 내는 문제야. 자, 아까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면 물가가 올라오고 경기가 침체된다는 내용이 나오면 오일 쇼크니까 3번이 맞는데 여기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답이 2번이겠죠. 신자유주의. 과거 공부하면 뭐 풀수 있는 그래도 돼. 근데 건목비를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들만 보고 풀 수 있지. 풀 수 있는데 건목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대공황이니까. 아. 건목비를 안 줄 수도 있다니까. 안 주면은 이런 거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 그래. 제1차 석유파동을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했다. 만약에 신자유주의. 국부론을 주소라 이거 사람자면 우리가 X. 3이 2번이다. 괜찮니? 안 괜찮니? 자 여기부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